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는 지금입니다. 한국교회의 본격적인 세계 선교의 역사는 그리 긴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야말로 선교 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선교도 시대에 맞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실제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선교에 관한 모든 이야기 선교는 지금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네, 선교는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커넥트의 김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기독신문의 부장이시죠. 노충헌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오늘 나와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선교는 지금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가장 정확한 시기에 바로 지금 시작하고 있어서 네. 정말 이렇게 기분이 좋고 다행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기자님께서는 네, 어떻게 저도 보시나요? 이렇게 어려운 때 선교사님들의 소식들을 나누고 네. 또 한국교회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선교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도를 모으는 이런 귀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한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참 의미가 있었는데 먼저 선교 현장 속 사진 한 장으로 전하는 선교 이야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충헌 기자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저 사진이 좀 희미해서 네. 예, 좀 이렇게 식별하기 어려운데요. 예, 제가 교수님의 지금 자문을 구해가지고 저게 무슨 사진인지 좀 찾아봤는데 이게 어떤 사진인지 궁금한데요. 오른쪽에 네. 보시면 희미하지만은 저게 대한예수교 조선예수교 장로회 중국 선교 지도와 네. 선교 실적 통계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912년부터 해서 1934년까지 선교가 진행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지도고요. 네. 그래서 몇 명을 파송했고, 그리고 또 선교 총 그 후원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오른쪽에 적혀 있고요. 그 위쪽은 이제 그 산동 선교의 상황인데 네. 그 보시면 이제 어느 지역은 영국 교회가, 어느 지역은 미국 교회가, 어느 지역은 이제 조선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몇 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림엔 없지만 이제 왼쪽 부분에는 그 선교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네. 1912년부터 시작했고, 네. 1915년에 가서 이제 세례교인 3명을 만들었다는 얘기와, 네. 그리고 1934년에는 61개 교회 1,424명의 성도를 이제 이루었다, 이런 통계가 담겨 있는 그런 귀한 지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해외 선교가 초기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그 당시면 좀 인적 물적 자원들이 필요했을 시기가 또 아닙니까? 이 와중에 또 해외 선교를 빼놓지 않았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희 그때 이제 뭐 1910년도 일산의학을 비롯해서 굉장히 뭐 어렵고 했었던 그런 때인데 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1907년도부터 첫 번째 그 평양신학교 졸업생들을 낸 이후로부터 네. 바로 전도와 선교를 이제 했었던 것이고요. 네. 제일 어렵고 힘든 시간을 그렇죠. 선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료에 보면은 1912년과 13년 같은 경우는 교단에서 추수감사 헌금을 이태를 모아서 선교 후원비로 내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할 정도로 선교의 열의를 보였습니다. 네. 참 그 당시에 해외 선교 참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뜨거워지는데 선교사님 사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지금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네. 초대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해외 선교를 나섰던 것처럼 네. 한국 교회도 초대 예수님을 받으면서 그 첫사랑 네. 것을 선교적 사명과 함께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상 명령.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선교를 해야 되는 그 뜨거운 열정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열정은 자원을 동원하고 재능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런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또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시기에 그렇죠. 해외 선교를 빼놓지 않았다는 것, 그럼요. 지금 이 시대에 주는 의미가 또 크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드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김혜영 선교사님 또 가져오신 사진 좀 소개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미얀마의 그 시위 현장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미얀마는 지금 저희가 서치해 보면 계속 그 시위와 네. 관련한 기사들이 뜨고 있잖아요. 네네. 재난과 전쟁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군부 쿠데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기미가 보이면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점점 악화되고 있어서 미얀마와 관련한 소식을 듣고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소수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식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현지 선교사들 거의 대부분 철수했다고 하는데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도 선교적인 측면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그 대부분이라기보다도요. 지난번에 처음에 그 사태가 발발했을 때도 예를 들어서 뭐 GMS 합동측 총회 선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4가정 정도 선교사님들만 이제 철수를 했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관련 기자회견 같은 것들을 선교사님들이 하셨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신변의 위협을 당하거나 이제 검열을 당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현지를 좀 지키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교사님 보시기에도 좀 상황이 참 선교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저는 미얀마 사진을 보면서 그 겨울에 한강물이 얼지 않습니까? 네. 그 한강물이 언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한강은 흘러가고 그렇죠. 있다. 이렇게 상황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환경적 전체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성경으로 보면 우겨싸임을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미얀마 국민들이 복음화가 되지 않은 국가이긴 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깊이 그 속에서 일하심이 역사가 네.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또 믿어집니다. 네네. 그러면 또 저희가 지금 미얀마의 국민들, 특별히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네, 보세요? 일단은 정치적인 불안정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국가의 그 정치적 안정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또 코로나라는 그 인류 의 위기를 또 같이 또 겪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적인 불안이 지속이 되면서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과 또 코로나를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네. 그런 외부와 그 다양한 지원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연적 또 인위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부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좀 마음 다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선교지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러시아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700만 가까운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여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환자 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 상황은 러시아의 일상생활에서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곳 러시아에서 마스크 착용은 전혀 익숙치 않은 문화였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는 코로나가 가져온 문화적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내에서는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Конечно, на христианскую жизнь никакая пандемия не влияет, то есть, потому что правит Христос. 6개월의 긴 겨울을 지나는 러시아인에게는 매해 3번 정도 유행하는 독감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손님 같은 존재이며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도 단지 특별한 손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중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의 위험보다는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것에 대해 더 불편해합니다. 따라서 러시아 당국에서는 코로나 상황은 뉴스를 통해 어느 정도 보도해 주지만 실외 생활은 자유롭게 하고 또한 종교 모임도 작년처럼 제약 없이 허락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어느 정도 통제 상황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전도나 선교사에게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만남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면 접촉이 대부분 축소되고 제한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에 필요한 행사도 또한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고 많은 러시아 개신교도회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형편입니다. 저희 교회의 경우 주중에 주일 예배와 기도회가 각각 한 번씩 대면으로 모이고 있고 기타 모임은 비대면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면으로 모이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요. И только благодаря церкви, благодаря Слову Господа,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братьев и сестер, мы вот это все сейчас переносим и на новый лад начинаем перестраиваться. Благодарим Господа за эту поддержку и за Его любовь к нам. Аминь. 사실 교회 성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미 코로나를 앓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기는 했지만 새롭게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의 돌파 감염의 위험 때문에 예배로 모일 때마다 긴장하면서 무엇보다도 안전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한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성도 가운데 한 분인 나자 자매는 고열을 동반한 코로나 증상으로 2주가량 심하게 앓았는데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입맛을 돋우는 무엇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슈퍼에 가서 이 자매의 입맛을 돌아오게 할 맛있는 음식을 구입했지만 직접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집 문 앞에 놓고 전화로 이를 알렸습니다. 그 자매는 이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고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칭찬과 감사를 전해주었습니다. Я верю в то, что Бог в своей мудрости сам знает, что и когда должно происходить. И вот я поняла, что через это испытание я стала ему больше еще доверять. 코로나 상황은 선교 사역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변화된 상황에 최적화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융합사역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융합사역을 통해 제한된 대면 예배와 더불어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소그룹 활동과 개인 상담들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로 야기된 이러한 위기 가운데 러시아 교회가 사역적 변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으로 시작되는 신학교가 변화된 시대에 건강한 영적 리더들을 세워가는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러시아에서 안순철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영상 함께 봤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이 눈물겹게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현지 연결해서 선교사님과 좀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러시아는 코로나19가 이 독감의 다른 종류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도 이 자유롭다고 하신 게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지금도 일상생활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까? 네, 러시아 일상생활은 사실은 자유로운 편입니다. 사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나 또 장갑 착용은 사실 강제돼 있어서 사람들이 잘 지키는데요. 길거리에서 달릴 때는 전혀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 이용할 때는 특별히 조심하지만 아파트를 들고 나갈 때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냥 자유롭게 마스크 없이 사람들이 만나고 또 같이 탑승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러시아는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제4번째로 많은 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잘 컨트롤할 것인가 국가는 방역 시스템도 점검하면서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역인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생길 것 같고요. 또 그런 사역들도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떠신지요? 무엇보다도 그 코로나 블루 같은 그 정서적인 지지감 없이는
이렇게 생기는 병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러시아 성도들과 또 함께하는 우리 교회 멤버들에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교회 SNS를 통해서 기도 제목이 누가 아프거나 또 누가 감염됐다 하면 바로 이제 전달이 돼서 기도하고, 저희 교회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코로나19를 다 앓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에 어렵지만 특별히 그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얼마 전에 나자 자매 한 분이 그 너무 아파가지고 한 2주 동안 고열이 있었는데 앓고 나서 입맛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입맛을 돋울 수 있는 뭐가 필요한데 저희 부부가 이제 생각하다가 우리가 맛있는 거를 그 슈퍼마켓에 가서 사가지고 우리 미문을 가자. 갔는데 사실은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5층에 사시는 이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문 앞에다가 몰래 놓고 다시 이제 내려와가지고 집 앞에서 전화를 했죠. 나자 자매님 우리가 이래서 선물 놓고 갔다. 이분들이 그걸 먹고 이제 입맛이 돌아왔다고 나중에 간증하면서 제가 자기가 받아본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었다고 하면서 이것을 얼마나 우리한테 보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말로도 사랑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에 담은 선물 보따리를 주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하다,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현지 분들을 섬기시면서 소소한 사역의 기쁨들을 또 느끼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사역이니까 또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제 비대면 저희도 작년 1차, 3차 위기가 지금 와 있는데요. 1차 위기 때 6주간 완전히 그 격리됐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장도 못 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교회도 비대면을 전환을 했죠. 처음에 비대면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화면 앞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고 정교회는 특별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또 익숙해졌는데 지금도 사실은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가 모이는 것에 대한 긴장감은 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전염병 그 감염 위험 때문에 집회도 반반 정도, 그래서 모이는 것은 전체 모일 때는 한 번 모이고 나머지 중에는 온라인으로. 앞으로 사실은 이런 식의 융합사역으로 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와 더불어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융합사역으로 간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는 9월부터 신학교가 시작되는데 이 신학교는 완전히 온라인된 신학교입니다. 그렇게 온라인 내 신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이 구설은 전체 한 3억 되는 인구를 포괄할 수 있는 러시아 언어권의 지위의 제약을 넘어서 그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그런 교육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위기의 시대에 이제 위기와 또 기회가 동시에 있는 시대인데 저희가 가능하면 기회가 이 기독교 사역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융합사역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새로운 전략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새로운 전략적 기회가 사실 우리한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어우러진 융합사역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역이 이제 진행된다 그러면 사실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사역적인 그 전략적인 접근은 계속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큰 기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거를 위해서 사실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오프라인에 최적화된 리더십도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 선교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특별히 선교 전략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저에게 많은 또 디지털 기술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지금 배워가면서 적응하면서 세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 선교지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러시아에서 이러한 융합사역이 잘 펼쳐져서 기왕 계획하고 있는 온라인 신학교 이걸 통해서 전 러시아 3억 인구를 또 대상으로 사역의 그 형편이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해보니까 이 융합 사역을 가능케 하는 스튜디오 같은 시설, 이 디지털 사역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모스크바 내에 한 100제곱미터 30평 정도의 최적화된 융합 사역의 기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 처음 시도하는 것들이라서 쉽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송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 안순철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선교사님들이 고국을 방문하면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선친의 묘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짧은 일정 동안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멕시코에서 고국을 방문한 장덕인 선교사는 10수년 만에 그 소원을 풀게 됐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멕시코 선교사고요. 멕시코 간 지는 28년이 됐고. 장덕인 선교사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금숙 선교사입니다. 두 결혼 사진인가 보네요. 네.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고 출발합시다. 내가 어제 설교했던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죠. 저는 이제 한인 목회를 하니까 새벽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하죠. 갔다 와서부터 써야 되니까 아침에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보세요? 네. 연락할게. 오케이. 근데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조금 이따 출발. 할 일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은. 아이고, 우리 아버님한테 오래간만에 온다. 어머니, 부모님을 한번 뵀더 묘지에 가고 싶지만 그렇게 못했는데 이번에는 한 4년 된 것 같아요. 아버님 제가 왔고 회장 집은 잘 마무리하고 찾아뵙습니다. 네. 야, 4년 만에. 이거를 뽑아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장비가. 그래도 이거 잘 갖고 왔네. 그 묘지가 그 장속교회 묘지예요. 저희 아버님이 장속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장속교회 당에서 초대 목사님 묘지를 줘서 어머니, 아버님 거기 합장을 했어요. 아버님, 제가 어제 장속교회 가서 설교했어요. 그 아버님 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아버님이 우리 자손들에게 오남매에게 주셨다라고 그것을 어제 메시지 설교 가운데 제가 했어요. 여기 앉아봐. 아버님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 부릅시다. 울지 말고. 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살아계실 때. 이건 비밀인데. 왜냐면 이게 목회라고 선교 사역을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뭐 늘 편안한 건 없겠지만 목회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참 감당하기 어렵다.
할 때가 되면 아버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했었을까? 이럴 때에 아버님은 어떻게 잘 수습했을까? 그래서 아버님이 존경스럽더라고요. 한평생 목회를 하시다가 가셨는데 참 훌륭하시다. 아버님, 어머니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 또 저렇게 아디오스. 힘을 받고 또 돌아가시는 거네요. 아이고. 지방에 내려가시나 봐요. 한국에 들어오면은 가볼 만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가 휴게소예요. 자기 휴게소. 취향에 먹고 싶었던 거 이렇게 찾아 먹는 게 그게 재밌어요. 굉장히 의외의 장소인데요. 그렇지. 이거. 휴게소가 다른 사람. 사실 뭔가 먹을 거를 가지고. 네. 야, 소떡소떡. 네. 드라마인지 어디서 왜 소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소떡이 뭔가 되게 궁금해서 봤는데 이번에 휴게실 갈 때 소떡이 있더라고요. 그거 사서 먹었는데 소세지하고 떡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거 사서 재밌게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타지에서 얼마나 드시고 싶으셨겠어요. 맞아. 내가 옛날에 학생 때 다녔던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면 어떻겠어요? 그거 당시 늘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교 때 다녔던 교회. 네, 그거 좋지. 그 전주 예수병원 위에 있는 시원교회. 교회 분들이 예수병원의 직원들로 많이 계시고 또 학교를 오가는 길에 그 예수병원과 또 간호대학 이런 거 보면서 또 동경과 그분들처럼 나도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아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갖게 됐어요. 이 길로는 이 길은 옛날부터 있었어. 그래서 집에 갈 때 이쪽으로 해서 가기도 하고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셨는데요. 시온교회. 우리 집사람이 전주에 오니까 아직 다 여기 사세요. 집안들이. 근데 여기 한번 어린 추억 댕겼던 교회 기도하고 싶다고. 아이고 감사. 그렇게 혈압.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로서 파송받아서 28년 잘 또 있다가 고국에 돌아와서 또 고향 모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교회 역사가 60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앞으로도 100년, 2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 사명 감당하는 주의 시온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유, 이거 몇 석 될까? 아유, 사모님은 또 눈물을 훔치시네요. 고향 또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빙 도는 게 우리의 또 그런 마음 아닌가. 또 어렸을 때 그곳에서 뭐 크고 작은 꿈들을 꿨던 또 믿음으로 앞으로를 이렇게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들이 순간 머릿속을 지나가면서 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게 됐어요. 여기, 네. 그래서 네. 명성교회 방문하신 것 같아요. 네. 다시 오신 거군요. 제가 오늘 저녁에 출국하게 됐습니다. 네. 떠나시는 날 인사를 하러 오신 거네요.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멕시코 다시 돌아가셔서 세계 선교 위해서 헌신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 기대 찬양으로 두 분 성도단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옛날 인천공항 없을 때 하곡동은 김포공항 내리는 길이에요. 비행기가 막 내리고 뜨고 하는 걸 보면서 언제 전 세계를 댕겨보나 했더니 그렇게 꿈을 갖고 기도하고 아버님 목회하는데 사찰로 돼서 방석 깔고 교회 청소하고 그랬는데 저를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조금 더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처음에 이곳에 선교사로 훈련받고 갈 때도 멕시코 땅에서 우리는 묻는다. 우리의 최종착지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멕시코 땅이다. 이런 마음을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지만 또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멕시코 땅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나라.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정말 정직하고 백성들이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나라. 그게 저 기도 제목이 이름이에요. 잘 전화해주세요. 네. 또 금방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네, 이 멕시코에서 28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장덕인 선교사님 부부를 저희가 또 만나봤는데요. 사실 28년이라는 시간이라고 하면 정말 긴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이 더 익숙하실 법도 한데 여전히 마음에 고국을 품고 계시는 걸 보면은 정말 사명감으로 그곳을 지키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렇게 오랜만에 고국에 돌아오셔도 일정이 너무 많으셔서 개인적인 일정을 갖는 게 워낙 힘드시다고 들었어요. 우리 선교사님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짧은 시간, 짧으면 뭐 2주, 길어도 뭐 3주, 그렇죠. 혹은 안식년이 있어서 만 1년 정도 오신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일정이 선교 활동과 혼자 만나고 교회 만나고 이런 일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선교사님들 스스로가 개인적인 일정을 마련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 있으시고 선교 현장의 필요에 우선해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개인 일정을 갖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사역과 관련된 교회를 찾아가거나 뭐 후원자들을 만나거나 하는 일정들이 대부분이신 거죠?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최근에 이제 제가 읽은 책을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보고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후원교회에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관심 보여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문하신 만큼 또 고국에서 또 힘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참 선교지로 돌아가셔도 할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영육간의 건강을 돌보는 일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멕시코 한인 교회들과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 역사 중에서 의료 선교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국기독교 의료선교협회 조원민 회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한국기독교 의료선교협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협회는 개개인이 회원이 아니고 단체가 회원입니다. 그래서 82개의 단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82개의 단체를 5개 분과로 저희들이 나눕니다. 하나는 교회 분과로 교회에 소속된 의료 선교부들, 그다음에 NGO 단체들 중에 이렇게 선교적인 역할들을 하는 분들, 선교 단체, 그리고 학생 단체 중에서 선교 단체로서 역할을 하는 학생 단체, 그리고 직능 단체. 그래서 직능 단체는 의사, 간호사, 약사 이런 단체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2년마다 하고 있는 의료 선교 대회가 가장 중요하고 또 의료 선교 대회에서의 하나님 앞에 그 선교적인 마음에 헌신을 한 그런 분들을 모아서 의료 선교 훈련원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그 훈련원이 지금 전국에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 그리고 인천, 광주, 대전, 그리고 경북,
부산까지 저희가 8군데가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주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곳에서 훈련이 되어지고 있고 네. 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들 가운데에서는 의료 선교 자원들의 네트워킹을 하는 네. 그런 자원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서 사역을 하거나 어떤 정보 교류를 하는 사역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료 선교하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의료 봉사와 네. 단기 선교 그런 것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의료 선교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활동을 하고 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의료 선교 대회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정기적으로 개최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의료 선교 대회는 저희들이 1989년도에 네. 1회 대회를 시작해서 2년마다 대회를 저희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5년도까지는 네. 저희들이 주로 서울에서 하다가 2005년도에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호남신학교에서 대회를 하면서 네. 한 번은 서울에서 한 번은 지방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저희들 하고 있고요. 네. 그 대회 가운데에서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네네. 예전에는 2박 3일로 저희들이 했는데 시간들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오프라인으로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네네. 이번에는 도리어 시간을 길게 해서 그러셨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일주일간 네. 하기로 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저희들이 온라인 베이스로 하고 네.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저희들이 일단은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것도 전폭적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선교단체들도 비슷한 주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의료 선교대 주제를 레디, 리셋, 고 레디, 이렇게 리셋, 고. 세 가지를 했습니다. 네. 레디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변화될 마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주신 그 선교에 우리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눈들이 그곳에 가 있느냐.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서로 돌아보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들을 충만해지기 위해서 레디라는 시간을 갖고자 했고요. 네. 그다음에 리셋은 실제로 우리에게는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영점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 중에서 어떤 전략 혹은 우리의 단체의 어떤 정체성 우리가 나갈 방향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제 리셋으로 삼고 네. 마지막 고우는 네. 실제적인 어떤 성령의 이런 창조적인 사역의 현장이 저희들이 소개되어져서 실제로 저희들이 그곳에 나가고자 하는 헌신의 시간으로 그래서 토요일 저렇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처음에 시작할 때도 4일 동안은 그래서 같은 내용을 할 수 없어서 네. 첫째는 지역별로 첫날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도 아시아 이게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뭐 서남아시아, 동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아프리카 지역을 저희들이 따로 나누고 그 외에 남미, 중남미라든가 아니면 오세아니아 지역을 해서 지역별로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고 지역별로 그곳에 관심자들을 모아서 네. 오프라인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둘째 날은 저희들이 이제 사역별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제자와 사역이라든가 교회 사역, 병원 사역, 뭐 NGO, 네. 요새는 뭐 지역사회 개발 이런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또 사역별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관심자들이 또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셋째들은 또 저희들이 직능별로 네. 다른 사람 볼 때는 다 같은 의료이지만 의사들의 사역이 다르고 간호사들의 사역이 다르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간호사, 의사, 약사, 뭐 치과 의사, 한의사 이런 세분화해서 직능별로 저희들이 모임을 하게 되고 넷째 날에는 이제 또 관심 사역이 다른 거고 세대별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세대별 관심별로 또 그룹핑을 해서 그 사역들을 저희들이 나누는 시간들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시간들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저희가 금요일 날은 이제 실제적으로 리셋을 하기 위해서 선교 단체 이런 데에 선교 전략의 핵심인 분들이 저희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각각의 단체나 네. 세계 선교 가운데에서 의료 선교가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누는 시간들. 예,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정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저희들이 좀 생각하면서 조정해보는 시간. 마지막 날은 저희들이 각각의 이제 개인적인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을 저희들이 소개하면서 콜링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사역이 있고 어떤 사역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저희가 소개받고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들을 갖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교사님들 중에 국내로 사역 전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어떤 계기로 사역 전환하셨고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그런데 이제 그것만 해서는 또 안 되니까 국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사역하는 분들이 또 어떤 사역을 하는지도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젊은 세대가 하고자 하는 선교적인 삶은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로 저희들이 채워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일주일로 부족하실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그 안에 조금 농축해서 같이 초청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코로나로 조금 상황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강연과 세미나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일단 요새는 강연과 세미나로 해버리면 실제로 이게 오프라인은 몰라도 온라인 베이스는 굉장히 피곤하고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료들은 저희들이 일종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런 자료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따로 만들고요. 그 사이트의 자료를 기본적으로 토대로 해서 짧은 시간 발제하고 대부분은 소그룹 미팅을 통해서 실제적인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돌아보면은 의료 선교를 빼고는 뭐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의료 선교가 그 복음 전파의 통로로서 어떤 의미를 좀 끼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국에 있어서 대부분의 선교 시작을 하면 아펜젤로와 언더우드를 제일 먼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알렌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를 그러니까 미국 공사관에 공의로 이 땅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사실이 가장 먼저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침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정말 굉장히 혼란의 시기가 있었고 그 시대 민혁익이라고 하는 그분이 큰 사고를 당해서 그걸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서양의학 그리고 선교사들이 병원을 열 수 있는 어떤 길이 제공이 됐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실제로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들어오게 됐고 그다음에 존 헤론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광해원이라고 하는 것을 맡아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존 헤론 이후에 이제 선교사들을 거쳐서 에비슨 선교사가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병원 사역 그게 이제 교육 사역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열매 맺혀진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사역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어서 한국에 있어서의 의료 선교 혹은 한국의 교회의 단단함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초기의 선교사님들은 실질적으로 접촉점을 갖기가 특히 목회자 선교사님들은 어려웠어요. 그럴 때 마침 어떻게 그 우리나라의 여자 의료 선교사들의 필요성이 우리나라도 남자들과 여자들의 분리된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들어왔던 선교사가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 선교사님, 벙커 선교사님이라는 분하고 결혼을 해서 사역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실제로 이제 의료 사역에 목회자 선교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선교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도 그 당시에 호튼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일리아스 호튼 선교사와 결혼을 해서 그분하고 결혼하면서 또 실제로 의료 사역에 같이 참여하기도 하면서 목회 선교 사역, 교회 여러 가지로 이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따지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한국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정체성을 저희들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역이 의료 선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한국에서는 근대 의학의 발전과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파가 될 수 있는 큰 계기로서 해서 지금의 전 세계 의료 선교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계속해서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또 질문하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제 선교 현장에서 있으면서 보면 무엇보다도 의료 선교의 중요성을 막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 같으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 의료 환경이 정말 열악한 곳들 상황들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잖아요. 어떤 환경들이 더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결국 환경이라고 얘기할 때는 네네네. 그곳의 필요인 것 같습니다. 네, 환경과 상황들. 사실 우리가 능력이 뭐가 있어서 우리 걸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 사실 현지에 대한 정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한국에 있어서의 의료 선교의 시발점은 방글라데시에 사실 한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로 가셨고 그곳에서 돕는 손길로 가셨던 분이 네. 방글라데시의 의료 선교가 의료 봉사가 필요하다라고 한국에 요청을 해서 네. 1977년도에 처음 방글라데시로 단기 봉사단이 처음 한 달 동안 9명이 나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몇 번에 걸쳐서 방글라데시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고 네. 그리고 선교사들을 거기로 구체적으로 파송하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네팔까지 단기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의 처음 시작은 사실 80년대까지는 네팔과 방글라데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초점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현지의 필요에 대한 소식들이 조금씩 전해져 오기 시작했죠. 네네. 그것들이 저희들 시야에서는 이제 중동 쪽 우리가 파키스탄에서 처음 그런 소식이 들려와서 선교 병원을 처음 만들게 됐고 중앙아시아 쪽으로는 치과 선생님들이 또 그곳에 관련된 곳에 가서 병원을 세우기 시작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려움이 겪었던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도 이제 그런 선교 병원에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의 시야들이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이곳에 장기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돼서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시각이 가면서 캄보디아, 지금 베트남, 뭐 라오스, 미얀마 이제 그런 곳에 이제 병원들이나 아니면 클리닉들이 점점 이제 세워져 가면서 조금씩 확대돼져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최근에 2010년대 이후로는 아프리카에서 네.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면서 네.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하나씩 영역들을 하면서 처음에는 말라위, 짐바브웨 이런 나라에 시작했던 게 네. 이제 뭐 케냐, 뭐 카메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쪽과 서쪽의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역들이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분들 중에 저 사역의 연수들이 계속되면서 경험이 있는데 현지를 떠나야 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언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관계된 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많이 살고 있는 특히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분들은 같은 언어권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살고 계신 뭐 피지라든가 아니면 호주라든가 이제 또 그런 쪽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네. 사역지를 또 옮겨가기도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어주신 곳 그리고 묶어주신 그 필요에 따라서 선교지가 계속해서 이제 확대되어져 가다 보니까 의료 선교사가 이제 가 있는 곳이 굉장히 네. 많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에 좀 집중할 네, 필요가 네. 있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신 것 네, 같은데요. 사실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의료 선교에도 조금 제약이 많았을 것 같은데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단기 선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정지됐죠. 네. 네, 단기 선교는. 장기 선교사들 중에는 한 20-30% 정도는 사실 상황이 어려워서 들어왔다가 혹은 다시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은 한 70% 정도는 선교지에 계속 남아 계시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반 선교사님들 다 똑같겠지만 의료 선교사들도 네. 사실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뭐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네. 실제로 뭘 해야 되는지 뭐 도대체 뭐 알 수가 없는 정말 정보도 없고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너무 미약한 부분도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사님들이 조금씩 이제 필요를 보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그때도 현지인들의 필요 혹은 이제 한국 사람들로 교민들의 필요 혹은 의료 선교사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에 대한 필요를 봤는데 이런 재난 상황 가운데 필요는 가장 그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 재정적인 경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일 보니까 처음 보이는 게 먹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는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한국에도 조금 도움도 요청하기도 하고 소식도 전하고 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먹을 것들을 구입해서 차에 싣고 네. 단체나 개인들한테 연결된 데 나눠주는 일들.
혹은 그 당시에는 저희도 마스크조차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의료 선교사님들은 국내하고 연결해서 마스크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제안하고 또 받아서 만들어서 이제 그것들을 또 보급하는 그런 일들을 조금 하기 시작했고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병원들은 또 그래도 의료 진료들을 하면서 방역 지침 속에서 개인 방역도 하고 병원 방역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사역들을 조금씩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구체적인 이제 사역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멈출 수밖에 없고요. 선교지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필요에 의해서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역들이 조금은 확대되기 시작한 것 같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확대되는 사역은 아까도 전에 나왔던 인터뷰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융합 사역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사역. 한국에서 현지를 도울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원격 어떤 사역들이 개발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교육 사역이죠. 그래서 간호사들은 간호 교육을 실제로 거기 가서 못하지만 여기서 영상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치과 같은 경우에는 뭐 치과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미나를 열어서 그분들한테 실제로 핸즈온으로 실제로 뭐 시술하는 법이라는 거 이제 그런 걸 가르치기도 하고, 의료적으로는 아프리카하고 저희가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콩팥에 있는 돌을 깨는 것을 초음파 쇠석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초음파로 깨는 것들을 영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곳에서 실제로 돌을 깨는 일들을 실제로 하기도 했었고, 방사선과 선생님들은 사실은 원격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해지니까 현지에서 뭐 CT나 영상에 대해서 자료들이 나오면 원격으로 받아서 판독해서 다시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창의적인 사역, 또 이 IT의 기술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좀 구체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적인 방식의 그런 사역들이 또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참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저희가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한 사역들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또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기독교 의료선교협회가 갖고 계신 비전, 그리고 저희가 좀 함께 좀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의료선교협회가 69년에 생겨서 저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땅끝까지, 의료를 통해 복음을 땅끝까지라는 모토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그 이래로 저희들이 비전을 기독 보건 의료인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에 저희들이 참여하면서 정말 한국과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을 저희들이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보건 의료인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자신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인으로 제자로 살아가고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면서 또 섬김을 받은 자로서 섬기면서 그렇게 정말 예수 닮아가는 자로 저희 모든 기독보건의료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세계 곳곳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의료 선교인들이 되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 의료선교협회 조원민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교는 지금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시면서 어떠셨나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말씀이 계속 맴돌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기자님 어떠셨나요?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됐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마음속에 품고 갑니다.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많이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함께 기도를 좀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선교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소식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선교 현장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